자, 두 그림 모두 그림이니까 사실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그림에는 하나의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읽는 재미가 있고 페르메이르의 모든 그림에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메이르가 주력한 분야가 바로 이 풍속화였기 때문입니다. 페르메이르와 동시대에 같이 델프트에서 그림을 그렸던 피테르 데호우 같은 경우는 페르메이르의 주인공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주부를 즐겨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부는 지금 보시면 페르메이르의 그림 속 모델들보다는 서민층, 약간 빈한한 가정. 그러나 늘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바지런하게 일합니다. 집 깨끗하게 치우고 나서 아이를 업고 있는데 딸이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뭘 안고 있냐면 강아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이 딸이 크면 이 엄마처럼 늘 집안일 열심히 하는 바지런한 주부가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짜증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이든 간에 풍속화는 그 안에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페르메이르의 그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뚜쟁이라는 그림이 페르메이르가 처음으로 그린 풍속화입니다. 그림의 등장인물이 4명이나 되는데 풍속화 중에서는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풍속화를 더 이상 페르메이르는 그리지 않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는 페르메이르의 그림에 등장인물이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자, 이 처음으로 그린 풍속화는 조금 더 페르메이르의 개성보다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많이 그려진 풍속화의 주제를 취했습니다. 뚜쟁이니까 매춘의 현장이거든요. 켈뱅파의 엄격한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을 쫓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왜 이런 주제를 그린 그림을 선택했냐면 일종의 반면교사입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쁜 행동, 방탕한 행동을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사실 이 3명의 인물들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이 유곽의 매춘부겠죠.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여성의 손에 막 은전을 놓으려고 하는 걸 보니 거래가 막 성사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여기 뚜쟁이 노파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들을 쳐다보고 있는 걸로 보아도 거래는 지금 막 성사되고 있어요. 이 3명은 모두 그림 속에 등장하는데 합당한 인물입니다. 나름의 역할이죠. 이 남자는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이 남자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여기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만 유일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구석에 있으면서 정면을 바라봄으로써 그림과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들 사이를 이어주는 인물은 전통적으로 화가 본인의 자화상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페르메이르의 초기작이다라고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 속에서 공간감을 나타내는데 페르메이르가 아직까지 충분히 숙달된 솜씨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방이라는 공간은 그림 속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평면입니다. 그 평면 속의 깊이를 나타내려면 보통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은 원근법이죠.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고 선명하게, 멀리 있는 물체는 작고 희미하게 그리는 것이 원근법인데 문제는 원근법이 적용되기에는 방안은 너무 작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공간에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깊이감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페르메이르를 비롯한 실내 풍속화를 그리는 화가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페르메이르는 이 앞에다 발코니를 설치했습니다. 발코니 위에 융단을 걸어놨습니다. 그 융단 너머에 뭐가 있나 하면 초록색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지금 델프트 자기가 놓였죠. 테이블 너머에 사람들인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시겠죠. 아직까지 충분히 공간감을 그림 속에 표현할 실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정도부터
페르메이르의 공간을 표현하는 솜씨가 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방 안에 혼자 있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페르메이르의 그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방과 여성과 왼쪽에 있는 창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창문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왼쪽에 창문이 있지만 정작 이 창문 바깥의 경치가 보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페르메이르의 방에서 이 창은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직사광선이 아니라 한 번 수많은 빛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이 이 창이 있는 겁니다. 여성은 보시면 옷을 잘 입고 이렇게 머리를 뒤로 틀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 귀 및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편지를 들고 읽고 있는데 이 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보기 위해서 창을 열고 이 창에 걸려있던 커튼을 창 너머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빛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가서 편지를 보게 해주겠죠. 이 바깥에 어떤 풍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차가 막 달그락달그락 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떠들 수도 있고 바깥에서 소음과 소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처녀는 편지를 읽는데 너무 몰두해서 처녀의 귀에는 바깥의 소란과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하게 프레임이 잡고 있는 거 보이세요? 원래 이 그림에 그림 속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 그림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큐피드가 그려져 있었다고요. 아마도 페르메이르는 그림 속 그림에 큐피드를 그림으로써 지금 처녀가 읽고 있는 편지를 준 인물이 바로 그녀의 연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큐피드가 덮인 이유는 페르메이르의 사후에 누군가가 이 그림을 흰색으로 칠해서 큐피드 그림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유화는 시간이 지나면 밑에 있는 유화 물감이 위로 뜰고 나오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밑에 있었던 원래 그림이 덧칠한 흰색 유화 물감을 뜰고 올라오는 중인 겁니다.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 드레스덴 고전 거장미술관인데 지금 그 미술관에서 원래대로 페르메이르의 이 큐피드 그림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림의 전경에 있는 이 어둠입니다. 페르메이르의 그림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빛이 미묘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미묘한 층은 일단 그림의 전경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대개는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의 인물 너머에 있는 벽은 다시 어둠이나 그늘에 쌓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둠, 그러니까 그늘, 빛, 그늘의 세 개층을 만들어서 그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빛을 사용하는 수법에 대해서 페르메이르가 조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페르메이르가 왜 실내 풍속화를 그렸으며 실내 풍속화가 왜 플랑드르 화가들에게 중요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플랑드르에서 전통적으로 발전한 산업이 직물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직물에서는 무언가 무늬를 넣을 때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직물을 짤 때 무늬를 넣을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섬세하고 촘촘하게 직물을 짜야 하죠. 플랑드르 화가들은 전통적으로 인물을 먼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직물을 짜는 순서가 똑같죠. 그래서 플랑드르에 있는 특히 벨기에 왕립미술관 브뤼셀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중세 후반기에 플랑드르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사물들을 너무나도 치밀하게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플랑드르 미술의 특징이자 약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랑드르 화가들은 모든 것을 그리려다가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한계를 페르메이르가 뛰어넘습니다. 페르메이르의 그림에서도 이런 플랑드르 화가 특유의 치밀한 디테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페르메이르의 그림에는 그 너머에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죠. 자, 풍속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는 말할 것도 없이 남녀 간의 연애입니다. 풍속화에서 연애 이상으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주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엄격한 칼뱅파의 교리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려면 남녀가 같이 손을 잡고 있다던가 뭔가 남녀가 입을 맞추고 있다던가 그런 식의 그림은 그리지 못합니다. 시장이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그림은 네덜란드 시민계층이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풍속 화가들은 남녀의 사랑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의 그림에 나왔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주제가 술입니다. 남녀가 같이 술을 마신다. 이것은 뭔가 타락으로 간 길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호우가 그린 이 군인과 술을 마시는 여자를 봐도 이 여자는 막 갈 때까지 나간 듯한 뭔가 포기한 듯한 이런 느낌을 주죠.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페르메이르 같은 경우는 이런 술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도 호우의 그림처럼 부정적인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는 여자가 약간 술에 취했습니다. 그녀는 어리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남자가 권하는 대로 술을 마셔서 술에까지 좀 취해서 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 속에 남자가 2명이 있는 점이 좀 독특한데 자세히 보시면 이 허리를 굽히고 여성에게 술을 권하는 남자와 잠들어 있는 남자의 옷이 헤어스타일도 똑같습니다. 이 잠들어 있는 남자는 남자의 양심을 상징합니다. 양심은 지금 내팽개쳐버리고 여자에게 막 술을 먹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의 음흉한 속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결국 남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뭔가 위험한 꼴을 당하니까요. 페르메이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림 속에 3가지의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테이블에 뭐가 있나 하면 껍질을 반쯤 까담한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은 전통적으로 네덜란드 정보라에서 인생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레몬의 모양은 예쁘지만 실제로 레몬을 까서 먹으려고 하면 너무 쉬워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모습은 레몬처럼 보기는 예쁘지만 사실 그 맛은 시다라는 것이 네덜란드 정보라에서 레몬이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입니다. 자, 이 레몬이 있고 여기 생유리에는 절제 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그림이 또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 칼라, 양손,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조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남자와 술을 마시는 곳이 일단 술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집인데 여자가 혼자 남자의 집에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여자의 집입니다. 여자의 집에서 남자가 찾아와서 여자에게 술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상의 주인공은 아마도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알 수 없지만 여자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대단한 거죠. 자, 여자가 지금 우리를 쳐다보면서 해시미시를 웃고 있지만 그녀가 만약 테이블을 보거나 아니면 정면을 보거나 아니면 오른쪽을 보면 뭔가 정신을 차릴 겁니다. 특히 오른쪽을 보면 아버지의 엄격한 눈길이 있으니까 술을 더 마실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자가 살짝 아찔한 순간에 취했지만 그렇게 파국적인 결과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페르메이르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구도인 이 그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남자는 아까 처음에 그림에 등장하는 남자보다는 좀 점잖게 보이죠. 그리고 여자도 우아한 태도로 지금 글라스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악기와 악보가 등장하거든요. 두 사람이 조금 전까지 함께 이 기타의 전신의 시턴이라는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연정입니다. 악기와 악보는 많은 경우 음악, 그리고 음악은 두 사람의 조화를 상징하고 두 사람의 조화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뭔가 연애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남자가 권하는 대로 여자가 술을 마셔도 괜찮은 것인가? 남자의 얼굴이 커다란 모자 속에 거의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눈빛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지금 점잖아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에 대한 어두운 욕망이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이 잔을 내려놓으면 남자가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더 받을 것인가? 여기도 절제 여신이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여자는 더 이상 술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 역시 연인이긴 하지만 뭔가 위험한 선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페르메이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마시는 남녀 그림과 지금 편지 읽는 여자 그림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페르메이르는 그림의 바닥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격자 무늬를 그리고 뒤로 갈수록 격자 무늬를 좀 작게 그림으로써 방이라는 충분히 넓지 않은 공간의 공간감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호흐의 그림에서 호흐가 먼저 사용한 방법이고 페르메이르도 그 방법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의 바닥을 그리면서 페르메이르는 점점 더 그림 속에 충분한 공간감을 넣기 시작합니다. 바닥과 함께 페르메이르의 그림에서 미묘하고도 안온한 분위 그리고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공신은 뭐니 해도 빛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지금 커튼이 쳐진 그리고 젖빛 유리가 끼워진 창에서 빛이 들어와서 진주 목걸이를 막 걸어보고 있는 여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림의 전면에는 어둠이 있고 또 이쪽에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림의 정면에 있는 벽 역시 어스름한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 빛, 그늘의 세 계층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 번 젖빛 유리를 투과한 빛이 온화하게 공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페르메이르의 실내 공간을 볼 때 이 화가 특유의 내밀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페르메이르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페르메이르 기념관의 그 자원봉사자인 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밀함과 스토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안온하고 내밀한 느낌, 좋은 집에서 보호받고 자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느낌이 그림에 있고 그리고 그 여성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동시대 화가들의 그림에서도 비슷하게 결혼 안 한 여자들이 등장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테르보르라는 화가가 그린 편지 쓰는 여인도 페르메이르의 그림 속의 여자들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테르보르의 그림에서 공간은 빛에 의해서 그렇게 상명하게,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빛이 있고 어둠이 있을 뿐이죠.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과 지금 이 진주 목걸이에서 빛의 공간 분할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 전면의 어둠, 가운데의 여성에게 쏠리는 빛, 그리고 뒤에 있는 흰 벽에 다시 드리워지는 그림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지금 이 그림에서도 전면에는 그늘이 있고 여성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있고 다시 해도가 걸려진 뒷벽으로 그늘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창이 여기에 안 그려져 있지만 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빛이 밝게 들어오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흰 벽에 푸른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창에 푸른 생유리가 끼워져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고 여성은 잠옷 위에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아마도 임신한 것 같죠. 자, 임신한 여성이 무거운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자, 손에 들고 있는 편지 외에 또 한 장의 편지가 탁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면서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이 헤어스타일 역시 비슷하죠. 뒤로 올리고 나서 기민 머리는 양쪽으로 내렸습니다. 편지를 정말로 손을 꼭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보낸 이가 그녀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녀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페르메이르의 많은 그림에서 힌트를 주는 중요한 이 요소가 그림 속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해도가 걸려 있습니다.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자, 방에 해도를 걸어놨다면 아마도 이 집의 주인은 선원이거나 아니면 무역에 종사해서 늘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임신한 여성이 편지를 열심히 읽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집을 떠나서 출장 가 있는 바다에 있는 그녀의 남편이 보낸 것일 겁니다. 그녀는 지금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풍경은 많은 경우 네덜란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페르메이르의 능력입니다.